유럽 한복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시민들이 요즘 열광하는 건 의외로 쇼핑도 연예인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한 가지 문화가 도시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의 정체를 취재하던 폴란드 기자,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충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 코프치크라고 합니다. 바르샤바의 한 일간지에서 문화부 신입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아직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매일매일이 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편집실 구석의 작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지역 미술 전시회에 대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죠. 편집실은 활기찼습니다. 전화벨이 여기저기서 울렸고 키보드 소리가 리듬처럼 반복됐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커피를 들고 분주히 오가며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먼지 입자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문화부 편집장 피오트르 노박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기자, 제 사무실로 잠깐 와주시겠어요? 새로운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새 과제라는 말은 언제나 긴장을 불러오니까요. 혹시 실수에 대한 지적일까 싶어 숨을 고르며 파일을 저장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피오트르의 사무실은 오래된 신문 일면과 상패로 가득한 작고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뒤에서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내에서 확산 중인 한국 문화에 관한 기사를 써주세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음식 등이 꽤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우리 신문도 이 흐름을 다뤄야 합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문화라니요?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유럽의 예술, 철학, 역사만을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독일의 작곡가,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들에 익숙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은 마치 지도 한쪽에 조용히 놓인 작은 나라처럼만 느껴졌거든요. 그렇지만 기자로서 저는 개인적인 관심보다 사실과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저는 네, 조사해보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노트북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정치부 선임 기자 마그달레나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15년차 베테랑 기자로 사내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집장님이 한국 문화 관련 기사를 맡기셨어요. 그녀는 반갑다는 듯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 드라마 봤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요. 의대 동기생들의 우정 이야기인데 정말 빠져들어요. 저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놀라웠습니다. 마그달레나 같은 이성적인 기자마저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니.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정말 다룰 가치가 있는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사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트북과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바르샤바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한식당, K-팝 음반 매장, 한국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 등을 지도에 표시해 두었고 온라인으로 몇 군데 정보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옷을 챙겨 입으며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낯선 세계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생각이 바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챙겨 바르샤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한국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국의 날 함께 축하해요. 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입장 전부터 한국 음식을 상징하는 향긋한 냄새가 공기 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김치 냄새와 달콤한 떡향이 유난히 인상적이었죠. 바깥 스피커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리듬에 맞춰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얼굴은 밝고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입장 대기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한복은 부드러운 곡선과 선명한 색상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고 젊은 참가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K-팝 아이돌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한글 문구가 적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실내로 들어서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됐습니다. 단순한 전시 정도를 생각했지만 이 축제는 상상 이상으로 풍성하고 다채로웠습니다. 곳곳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들이 열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 벽을 따라 늘어선 음식 부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비빔밥 부스에서는 고슬고슬한 밥 위에 형형색색의 채소와 고추장이 곱게 얹혀 있었고 떡볶이 부스에서는 진한 빨간 양념에 담긴 쫄깃한 떡이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불고기의 달달한 향도 금방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미소를 띤 여성은 박미나 자원봉사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빨갛게 절인 김치를 담아 제게 건넸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함과 새콤한 발효의 풍미, 거기에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금 매웠지만 맛은 훌륭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축제일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폴란드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음식, 음악, 전통 문화까지 모두들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그 말처럼 작은 무대에서는 K-팝 댄스를 연습해온 폴란드 청소년 그룹이 열정적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었고 관객들은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옆 공간에서는 한국 전통화 시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예술가가 먹을 묻힌 붓으로 몇 번의 선을 그었을 뿐인데 어느새 종이 위에는 산과 나무가 생생하게 펼쳐졌고 사람들은 탄성을 내지르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어를 직접 배워보는 소규모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옆방에서는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한복을 직접 입어보며 사진도 찍고 있었죠. 공간 전체가 마치 작은 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실내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누구 하나 불편해하거나 추위를 느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한국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 눈빛과 웃음 속에서 활기차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를 걷다 보니 저는 어느새 취재라는 목적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한국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보고, 듣고, 따라하고, 배워가는 모든 과정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바르샤바에 있으면서도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그 순간만큼은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 시내의 작은 어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위에는 한글 배우기 한국어 알파벳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입구 근처에는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처럼 보였고 퇴근 후 혹은 수업을 마친 뒤 이곳을 찾은 듯 피곤한 얼굴 속에서도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살짝 긴장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교실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도시지도와 한글 자음 모음표가 걸려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은
친절하게 제 이름을 출석 명단에서 확인한 뒤 교재를 건네주었습니다. 교재에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그림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고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제 옆자리에는 긴 갈색 머리를 가진 또래 여성이 조용히 노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피아였고 한국어를 배운 지 2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또박또박 정리된 한글과 발음 메모들이 가득했고 제 눈에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조피아는 한글이 생각보다 배우기 쉽다고 말하며 세종대왕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여성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뒤 칠판에 다라는 글자를 쓰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음절을 구성하며 영어와 달리 각 글자가 의미 있는 단위로 모여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구조가 명확하고 규칙적이라는 점에서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날의 실습 과제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라를 음절 단위로 나누어 조심스럽게 적어보았습니다. 손끝이 어색하고 글자 배열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조피아는 처음 시도치고는 잘한 편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글자 하나 쓰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실에서는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이 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표현이 자주 들렸고 학생들은 서로를 보며 따라 말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언어 수업이지만 분위기는 마치 하나의 문화 행사처럼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조피아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흥미를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고 한국은 이제 자신에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5개의 기본 자음과 3개의 모음을 익혔고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입니다라는 짧은 자기소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막막하고 낯설기만 하던 한글이 이제는 조금씩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피아는 함께 나가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머릿속에서는 새로 배운 단어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 캘리그래피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정돈된 테이블 위로 따뜻한 빛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공간 전체에는 은은한 먹향이 감돌고 있었고 조용하면서도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붓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을 곱게 입은 선생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하셨습니다. 그녀는 오늘 워크숍을 진행할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짙은 남색의 고운 한복 소매에는 꽃자수가 놓여 있었고 붓을 들어 시범을 보이실 때 그 손짓 하나하나에 단아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업은 한글의 역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은 한글이 1443년 조선의 왕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은 한자를 몰라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고 학문은 소수 특권층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이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직접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총 24개의 기본 자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이 있으며 이들은 영어처럼 나열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음절 단위로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히읗, 니은을 적으시며 이것이 한이 되고 기역, 리을을 조합하면 글이 되어 한글이라는 단어가 완성된다고 시연하셨습니다. 단순한 기호들이 조합되어 소리를 만들고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은 마치 눈앞에서 마법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붓과 종이,
그리고 작은 잉크병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연습 종이에는 희미한 격자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위에 오늘의 단어를 써보는 것이 오늘 워크숍의 과제였습니다. 주제는 바로 행복. 한국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붓으로 직접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붓에 잉크를 묻힌 뒤 여분을 살짝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 히읗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닿은 붓끝에서 잉크가 스며들며 번져나갔고 이어해 이응을 덧붙여 행이라는 음절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음절 복은 비읍, 오, 기역으로 이뤄졌고 역시 조심스럽게 한 획씩 써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은 마음과 손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써보세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붓의 무게와 잉크의 흐름을 느끼며 천천히 글자를 써나갔고 마침내 행복이라는 단어가 종이 위에 완성되었을 때 작지만 깊은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수강생들도 다양한 단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또 어떤 이는 우정을 쓰고 있었는데 각 글자마다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듯 보였습니다. 한글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조화롭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수직과 수평,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져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저 소리를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글이 발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문자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음은 입을 담은 모양, 이응은 목구멍을 상징하는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문자 하나하나의 소리와 형태, 그리고 배려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업의 마지막에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을 음절 단위로 나누어 한 글자씩 써 내려갔습니다. 종이에 적힌 제 이름은 아직 서툴렀지만 이 낯선 언어를 통해 저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연습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문화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자 문자라는 다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 중 하나로 김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문화원을 나서며 제 마음속에는 한글의 모양과 울림이 잔잔히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 문자,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철학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웠습니다. 경쾌한 음악, 알록달록한 의상, 유쾌한 장면들이 반복되었고 저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드라마는 한국의 과거를 다룬 짧은 다큐멘터리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흑백 영상이 흐르며 혼잡한 거리와 초라한 대피소가 화면에 비쳤습니다. 한 가족이 쌀과 김치를 나누는 모습이 나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를 회상하는 할머니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단어로만 들었던 회복력이라는 말이 눈앞의 사람들과 장면을 통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은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 속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웃끼리 담요와 국 한 그릇을 나누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저는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한국 사람들을 버티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회복력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회복력으로 구성돼 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장면은 추운 교실 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나왔고 그들은 거친 종이의 무궁화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보며 웃고 또 격려하는 모습은 순수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희망. 그 단어가 화면을 통해 조용히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평화와 발전이라는 글귀가 적힌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역사, 희망, 마음. 다큐멘터리는 학생들이 기념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 전쟁 중 부상자를 치료한 의료진을 기억하며 조용히 예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장면마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문득 지금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누가 과거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 제 시선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음악이나 음식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용기의 땅이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용기의 땅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오랜 친구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가 단지 드라마나 춤, 트렌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뿌리에는 고통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 당신은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더 이상 단순히 취재나 기사를 위해 한국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을 어떻게 글로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바르샤바의 작은 한국. 그 문장만으로도 마음속 이야기가 샘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치를 처음 맛보았던 다채로운 축제에 대해 적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강한 맛이라 이상하게 느껴졌던 매콤한 발효 양배추. 이어서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글자들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본 언어 수업 이야기, 또 붓으로 종이 위에 글자를 그리며 감정을 표현했던 캘리그래피 시간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본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저를 웃게도 울게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케이팝 음악까지 즐기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안무에 이끌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몰래 춤을 따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던 중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그 문장을 마주한 순간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또렷이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에 더욱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글은 점점 길어졌고 어느새 1000단어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 마음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도 위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따뜻하고 창의적인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 예술적인 언어, 전통을 자랑스럽게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도 함께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이든 음악이든 어떤 행사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마친 후 두세 번 다시 읽어보며 몇 군데 수정을 한 뒤 상사인 피오트르 노박에게 메일로 원고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오트르는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드라, 이건 정말 멋진 글이에요. 그는 제 원고가 떠있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이 뭔가 특별한 걸 담아냈어요. 그 글은 다음 주 신문에 실렸고 곧 독자들의 반응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흥미로운 나라일 줄 몰랐어요.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들을 다른 이들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정말 가보면 어떨까? 그 글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는 겁니다. 그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졌고 저는 실제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항공편과 숙소를 검색하고 매달 조금씩 여행 자금을 모아갔습니다. 마침내 가을 단풍이 짙어질 무렵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에 갈 거야. 안내서에 체크해둔 도시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하자 친구들의 눈도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진짜 한국 김치의 맛을 보고 싶어요. 거리 곳곳에 쓰인 한글도 직접 읽고 싶고요. 그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싶어요.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멀고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함과 예술, 공동체의 정서가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르샤바에 있는 저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강한 울림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비행 전날 여행 가방을 모두 정리한 후 저는 액자에 걸린 책을 복사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지개처럼 반짝이길 바랍니다.